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 미국 원조 자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과거에 계속 원조를 받던 나라들은 지금도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데,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기적과 같이 그런 그 역전을 이루어서 우리는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우리가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고, 때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 원조 당국 사람들하고 막 얼굴을 붉히면서 막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표지에 그 그래프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이 많은 분들이 막 그래프 이렇게 등장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실 텐데, 이 부분은 단순하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소비재 81%, 시설재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우리에게 원조를 정말 많이 줬습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많이 줬어요. 그 세계의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어떻게 한국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많은 원조를 줬는지,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미국의 이 만들어 놓은 인맥 덕분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원조를 받았는데 미국이 원조를 주면서 그 원조 자금의 81%를 소비재, 다시 말씀드리면 완성된 제품을 받았었다. 공장이나 이런 걸 짓는 데는 19%밖에 못 썼다. 이것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지금 그 완제품 필요 없으니까 그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좀 줘달라라고 간절히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세계 전략 구도상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제 제공한 원조는 1945년 9월 8일 날 미군이 이제 상륙을 한 이후에 제일 먼저 점령지역 행정구호 원조라는 이름의 원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은 가리오아 원조라고 하는데, 점령지역에다가 이런저런 식료품이라든지, 왜냐면 이제 전쟁하는 동안에 많은 물자나 이런 게 파괴돼가지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량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의약품 이런 걸 제공하는 원조가 이제 이 가리오아 원조라는 거였습니다. 요게 49년도에 종료가 돼요. 그 다음에는 ECA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요. 한국판 마샬 그 플랜이라고 하는 ECA 협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식량, 비료, 석유, 원료, 공업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원조를 준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운크라, 언커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엔 통일 한국 재건을 위한 유엔 한국 통일 부흥사절단, 이걸 언커크라고 하고, 또 유엔 한국 재건단을 운크라라고 하는데, 운크라와 언커크를 통해서 한국에다가 이제 많은 원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유엔의 이름으로 준 것도 유엔의 부담금 중에 제일 많은 걸 미국이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원조를 유엔을 통해서 한국에다가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대차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자, 1953년 6월,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8월 달에 이제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한 달 전인 53년 6월에 미국이 이제 앞으로 휴전이 되면 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이 원조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연구시키기 위해서 이 타스카라는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요 분을 사절단장으로 해서 한국에다가 우리가 어떤 원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이 가서 연구해 가지고
보고를 해라. 타스카 사절단이라고 그래요. 와서 가만히 이분들이 이제 전문가니까 본 다음에 미국 정부에다 보고를 해요. 한국인의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을 위해서 지금 그 미국이 운크라를 통해서 그 원조를 주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운크라와는 별도의 원조, 미국 원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타스카 보고서에 의해서 한국의 원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타스카가 이제 다녀간 다음에 이 타일러 우드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하고 한국 정부하고 4개월간에 걸쳐서 마라톤 회담을 해서 이거를 백두신 우드 협약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에다가 경제 재건과 재정 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 경제위원회 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후 복구에 따르는 원조를 미국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도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이 2차 세계대전으로 부서진 나라들을 전후 복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런저런 원조를 막 제공을 했는데 이걸 나중에 다 합쳐보니까 한 나라에 얼마의 원조를 했는지, 그리고 한국은 이 마셜 플랜 이 원조가 아닌 다른 원조도 또 많이 받았는데 이건 뭐 제외하기로 하고 공식으로 받은 원조 금액을 따지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네덜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벨기에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 1등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인맥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도대체 한국이 뭐가 이쁘다고 미국이 이 많은 원조를 줬을까? 이제 그 전쟁 때 이런 기록들이 좀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뭐 무슨 재무부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필요합니다. 뭐 내무부에서도 뭐가 필요합니다. 막 오면은 정부에서는 돈이 없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국가를 운영하려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전란통에 전부 깡통 차고 바보 다니는 와중에 세금 내라고 해요.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러다가 좀 기다려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밤에 혼자서 타이핑을 친대요. 누구한테 편지를 보낸답니다. 그럼 얼마 있다 부산항으로 막 배가 온대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떻게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한국이 원조 금액이 많을까? 미국이 우리한테 참 인심 많이 썼네. 이게 아니고요. 밤마다 이승만 대통령이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친애하는 무슨 박사,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전쟁을 맞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들이 말이야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에 이런 지원을 하면 한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다. 우리 좀 어려운데 당신이 좀 힘 좀 써달라. 그럼 또 그분들이 또 미국에서 막 모금을 해가지고 뭐 사서 필요한 거 뭐 사서 한국으로 보내주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 원조에 이 잡히지 않은 무지막지한 원조가 또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예외로 치고 어쨌든 미국이 공식적으로 준 원조가 이렇게 많은, 신기하죠. 어떻게 그랬을까? 참 한국이란 나라는 알면 알수록 참 기적과 같고 불가사의한 나라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한국에다가 뭐 돈을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건을 제공을 합니다. 물건을 제공하면은 한국은 그 물건 정부가 받아가지고 민간에 이걸 판매를 해요. 판매된 금액을 미국과 그 합의한 환율에 의해서 한국은행에 대충자금이라는 계정을 설치해서 여기다가 그 판매 대금을 집어넣어요. 그 중에서 미국이 14%는 주한미군 유지비하고 유엔군 주둔 비용으로 미국이 쓰고 나머지 86%는 한국 정부 예산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렇게 대충 자금으로 미국이 물건을 줘서 그 물건을 한국 민간에다가 판매돼서 만들어진 이 대충 자금을 한국 정부는 뭐 지금 우리가 그 석유가 없으니까 석유를 사오는 비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 이 공업에 필요한 그런 데 쓰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 산업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다가 쓰고, 또 지금 우리 저 철도가 다니는데 증기관차가 다니는데 증기관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국에 당시 땔감이 없었잖아요. 그 증기관차에다가 넣기 위해서 그 석탄을 어디 저장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밤새 와가지고 그 자물쇠를 부시고 그 석탄을 다 갖다 뗀대요. 그래서 증기관차가 움직일 상황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디젤 기관차를 도입하자. 그래서 디젤 기관차 도입하는 비용, 그 다음에 전화하려면 전화 교환 그 프로그램인데 그거 사는 비용,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산업화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 이 대충 자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 이제 원조 자금으로 한국에 기틀을 닦아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도별로 어느 나라에다가 가장 많은 원조를 줬는지를 보면 1946년, 47년, 48년, 49년은 다 이태리, 영국, 독일, 영국, 프랑스, 터키, 1955년은 타이완, 그리고 1956년부터 59년까지는 한국이 다 1등을 차지해요. 어쨌든 하여간 미국이 우리에게 엄청난 원조를 제공해서 한국을 먹여 살리고 한국의 모든 산업 기반을 갖추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공짜가 아닌 거예요. 왜 공짜가 아니냐? 이거 대충 자금 계정에 들어있는 이 돈은 우리가 준 돈이야,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돈을 쓸 때는 어디에다가 어느 품목에다가 어떻게 쓸 건지는 미국하고 합의를 해야 돼, 이런 조항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쓰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 돈으로 공장을 짓고 싶은데 미국은 공장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갈등이 벌어져요. 자, 미국에 대한 원조가 어느 정도로 막 늘어났는지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46년에서부터 49년, 52년, 55년, 58년까지 막 기하급수에서 올라가죠. 1958년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정체됐다가 1959년 이 무렵에서부터 미국이 원조를 급격하게 줄여요. 왜 줄이냐? 미국이 그 북한 간첩 조봉암을 사행시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놈이 북한으로부터 그 간첩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간첩질을 했는데 네 간첩을 내가 사용시키는 거는 내 맘대로인데 왜 니네가 나한테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조봉암을 사용시킵니다. 미국이 원조를 확 줄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말 안 듣고 그러면 원조 가지고 그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바로 이 원조 자금을 가지고 이제 산업 분야에다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명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사람이 이 송인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송인상이라는 분이 미국이 우리에게 준 원조 중에서 우리는 정말 단 1원도 1원 한 푼도 허튼데 우리 안 쓰고 제대로 썼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원조 자금을 가지고 한 것 중에 성공한 것은 기술 원조 자금이라는 건데, 이 기술 원조 자금이라는 거 뭐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외 유학을 보내는데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1955년부터 59년까지 1억 9,800만 달러의 기술 원조 자금을 줬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이승만 정부는 끝없이 국비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공계통 인재들이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화에 필요한
이공계통 인재들을 이승만 정부에서 엄청나게 길러냈다는 사실을 이 기술 원조 자금의 이 사용 내역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 원조 자금으로 서울대학교하고 미네소타 대학교가 이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하고 공대, 의대, 농대 교수를 상호 교류를 했어요. 한국 교수가 미국 가서 이제 연구하고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교수가 서울대 와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미네소타 대학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이 공대나 이런 데 필요한 모든 시설재, 기자재를 미네소타 대학의 전문가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순간까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 중에 미네소타 대학 출신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거 왜 그러냐? 이 자금으로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학위를 땄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기술 자금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행정의 수준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여기 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나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기술 원조 자금으로 만든 게 서울대 행정대학원이고, 또 지금은 계룡대로 이사를 갔는데 이 국방대학교, 이것도 기술 원조 자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에다가 무슨 의사, 무슨 사법고시 공부하고 이런 관은 만들었습니다만은 유능한 기업인을 키우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거는 개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대학교하고 연세대 고려대하고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경영학과를 한국에 개설을 했어요. 여기 혹시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 계십니까? 고려대나 연세대 경영학과는 미국의 기술협력 자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굳이 미국에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이 최첨단 경영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에 만들었습니다. 또 그 당시 한국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이 공업화를 하고 그 다음에 문명 생활을 영위하려면은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참 전기가 없이 지금이야 그냥 다 전기가 그냥 자동으로 들어온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기 안 들어오는 농어촌이 부지기수였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역점 사업을 둔 것은 뭐냐면은 발전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려면은 이 전기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한국에서는 교육시킬 수가 없으니까 전부 이 기술협력 자금으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다 공부를 시켜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이 사람들이 발전소를 운영을 했는데, 당일 발전소에 10만 킬로와트를 운영하는데 한국에서는 180명이 일을 하면 됐대요. 미국이 똑같은 규모의 발전소를 파키스탄에다 져줬는데 파키스탄에서는 이 발전소 운영하는데 1,500명이 필요했대요. 한국이 얼마나 고급 교육을 시켜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었는지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는 직접 미국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서 교육시켜서 얻은 결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발전소 분야뿐만이 아니고요. 철도 분야도 그랬고 전기통신 분야도 그랬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자력 분야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아니 1950년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50불 60불인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하겠다고 130명을 뽑아가지고 국비유학을 보내는 그런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특히 이제 기술 원조 자금은 한국의 인재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비용으로도 썼습니다마는 미국의 유능한 이 기술자 엔지니어를 한국으로 초빙을 해서 한국에서 필요한 교육을 시키거나 일을 할 때 필요한 돈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기술 원조단을 이제 초빙을 해서 이분들로부터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한국에 파견된 미국의 기술 원조단은 정말 한국의 산업화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한국에다가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자립경제로 나가려면 제일 먼저 너희들 수출 산업을 해라. 지난번에 제가 이병철 회장의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기술 원조단들의 그런 조언을 이 이병철 같은 이 뛰어난 기업인이 듣고 이거를 국가정책으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9년에 이 외국 전문가들의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외자 도입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미 우리는 1959년서부터 서독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제철 공장 짓기 위해서 서독하고 대마그사 철강 공장 짓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독일하고 엄청난 교류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이 기술 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미 시작을 한 사례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박정희 정부는 그걸 더 확대 심화시켰을 뿐이에요. 이러한 미국의 이 기술 원조단들이 한국에다가 많은 그런 조언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해서 한국이 뭐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하고 뭐 중화공업을 하고 하는 그 밑바탕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경제 분야의 유엔이라고 하는 IMF하고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이제 그 IBRD인데 이 두 단체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이 경제 그다음에 재정 이런 거를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IMF하고 IBRD에 가입을 하려면 가입비를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6.25 때 한국은행에 있던 은괴를 그 김일한 대령이라는 사람이 진해를 통해서 진해까지 피난을 시켜서 진해도 안심이 안 된다 해가지고 미국 그 연방준비은행의 금고에 넣어뒀던 우리 금괴를 이때 IMF하고 IBRD 가입할 때 그 기금으로 사용을 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이 원조 자금을 주면 물자를 주면 그거를 이제 팔아서 대충 자금에다 집어넣는데 이 대충 자금 계정을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면 미국이 그 공장 짓는 데는 못 써. 계속 이제 그 제동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미국이 준 돈이니까 이 돈을 어디다 쓰려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써.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주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슬픈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공장을 줘달라고 그랬어요. 자, 전쟁에서 전후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건물을 지으려면 시멘트 필요하죠. 그 다음에 유리 필요하죠. 그 다음에 철근 이런 거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시멘트 공장, 철강 공장, 유리 공장 이 세 가지를 정말 우리가 져야 되는데 이거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준 돈으로 일본으로부터 시멘트 사다 써, 비료 사다 써.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김대환 교수라는 분이 나중에 이제 노동부 장관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이 준 원조는 한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준 돈이라기보다는 군사면에서 군사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다가 준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일본도 막 전쟁으로 다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 돈으로 부흥을 시켜서 아시아의 반공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다 주는 원조 자금으로 일본도 부흥시키자. 그러려면 한국에다가 주는 원조 자금을 가지고 한국에 비료 필요해? 그러면 일본에다가 비료를 주문하게 합니다. 그럼 일본 산업이 잘 돌아가잖아요. 한국은 그 비료 사다 써. 그러려면은 한국은 일본에 그야말로 이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한국에다 비료 공장을 지면 이 미국의 이 전략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달러를 투입을 해서 2달러의 효과를 보는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은 언제까지 우리 지금 시멘트 공장을 한국에다가 지면은 우리가 싼 값으로 우리가 원할 때 얼마든지 시멘트를 쓸 수 있는데 그 일본으로부터 다 만들어진 시멘트를 우리가 사서 쓰니까 우리가 자립 경제가 안 된다. 그러니 그 돈으로 우리 그 공장 질래? 그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되겠다. 이걸 이제 1달러로 2달러 효과를 거두기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얼마만큼 일본에 큰 도움이 됐는지는 그 주일 미국 대사인 로버트 머피라는 사람이 쓴 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951년에서 53년 중에 미국은 특별 조달 명령으로 한국에 보낼 원조 물자 7억 4,600만 달러어치를 일본에다가 주문을 해서 일본 거를 사서 한국에다가 줬다. 이를 통해서 일본은 놀라울 정도로 그 부흥을 해서 다시 산업력을 회복했다. 자, 이런 구조가 계속이 되려면 일본은 계속 공업국으로 남고 한국은 이 일본에서 만든 물건을 소비시키는 소비국으로 남아야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처럼 우리가 철강 공장 짓고 시멘트 공장, 비료 공장을 한국에다 지면은 이 전략이 이게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다가는 공장을 못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아, 이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이 운크라라는 이 유엔 한국 재건단이라는 이 단체가 이 기금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 운크라의 단장이 콜터 장군이라고, 이 콜터 장군 또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 이승만 빠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콜터 장군을 불러요. 아이, 콜터 장군, 지금 우리가 이 시멘트 공장하고 유리 공장이 필요한데 그 철강 공장은 내가 졌다. 그러니까 철강 공장은 뭐 지금 당장 잘 돌아가니까 그렇다 치고 이 시멘트 공장하고 이 판유리 공장을 지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안 져주니까 당신도 생각을 해봐라. 아니 우리 지금 전후복구를 하려면 지금 시멘트하고 유리가 필요한데 그 유리를 언제까지 일본으로부터 사왔을 거냐. 그 웅크라에 있는 자금 가지고 이 시멘트 공장하고 판유리 공장을 져주면 한국이 산업화하고 전후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각하의 뜻이 그러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니까 이 공장이 한국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운크라 자금으로 문경 시멘트 공장, 인천의 판유리 공장을 져줬어요. 지금 이 판유리 공장이 인천에 있는 판유리가 한국 유리입니다. 이게 문경 시멘트 공장 이건 대한양해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공장을 안 져준다고 그렇게 뺀질뺀질하는 거를 운크라를 동원해 가지고 우회를 해서 한국에 이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고마워 가지고 이 콜터 장군의 동상을 큼지막하게 이태원에다가 세워줬습니다. 이게 그 콜터 장군 동상이에요. 실제 콜터 장군은 왼쪽에 있는 사진, 요 분이 콜터 장군이고, 그런데
지금 이태원에 서 있었던 그 동상이 남산 3호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거기서 반포대교로 가는 길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 콜터 장군 동상을 지금 서울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으로 옮겼는데, 그 어린이대공원으로 옮기면서 이 콜터 장군 동상이 왜 여기 서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능동 어린이대공원 그 정문 부근에 서 있는 이 콜터 장군 설명서에 보면은, 콜터 장군은 6.25 때 어느 부대 지휘관으로서 뭐 용감하게 싸웠어, 뭐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 콜터 장군이 운크라 단장으로서 미국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공장을 한국에다 짓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콜터 장군을 설득을 해서 운크라 자금으로 한국에다가 공장다운 공장을 처음으로 져준 게 문경시멘트하고 인천 유리공장이라, 그 유리공장이 우리나라 이 소위 말하는 공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너무나 그게 공장 져준 게 고마워서 이 동상을 세워놨는데, 정말 이 바보 같은 한국인들은 이 동상이 왜 세웠는지도 모르고 저거 왜 서 있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타깝죠? 자, 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랬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비료 공장을 우리나라에다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료가 왜 중요하냐? 한국이 농업 국가였잖아요. 농업을 하려면 비료가 필요한데, 화학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북한에는 철철 넘쳐나는데, 저 흥남 질소 비료 공장, 그게 뭐 이제 38선 북쪽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는 화학 비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료 공장을 져야 되는데, 미국에다가 틈만 나면 우리 비료 공장을 져달라.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 비료 사다 써야 되냐? 우리 비료를 우리도 필요하다. 미국은 끝까지 안 들어줬어요. 왜 안 들어줬냐? 비료는 평시에는 비료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이쪽으로 확 돌리면요, 이게 대포의 대포탄 만드는 이 화약의 연료가 나와요. 혹시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몰래 스위치를 이쪽으로 돌려서 이거 막 대포 탄알 만들어 가지고 또 중공군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눈만 뜨면 막 북진 통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끝까지 비료 공장 안 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생선을 지금 주면 지금 당장 뭐 허기는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까지 생선 주는 사람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낚싯대를 사줘라, 낚싯대를. 그래, 우리한테 공장을 져달라 그랬는데 공장을 안 져주는 거예요. 자, 1953년부터 57년까지 우리나라 농사에 필요한 화학 비료 소요량이 40만 톤이에요. 그 40만 톤을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사왔습니다. 사오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했냐? 매년 6천만 달러를 일본에다 주는 거예요. 비료를 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가 연간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 중에 3분의 30%를 비료 살려고 일본에다가 다시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그래서 공장을 져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안 해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이제 운크라하고 접촉을 했는데, 이 비료 공장과 관련해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두진 우두 협약을 맺은 이 타일러 우두하고 그야말로 정말 막 책상을 치면서 대판 싸우는 그 사료가 발견이 됐어요. 1955년 1월에 경무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미국 원조 책임자인 타일러 우두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몇 시간에 걸쳐서, 그것도 영어로 격렬하게 언쟁을 벌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미국이 사다 주는 비료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원조 자금으로 비료 공장을 건설하고 기술자를 양성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만 우리 민족이 앞으로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우리 언제까지 일본에 이렇게 기대서 살도록 해야 되느냐. 우리도 자립경제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 협조해달라. 근데 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콜터 장군을 끌어들여서 콜터 장군의 운크라 자금을 통해 가지고 이 공장을 져주니까, 야,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다가 또 어떤 자금을, 누구를 또 어떻게 설득을 해서 비료 공장을 또 자기 멋대로 지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 노인네 안 되겠다. 공장 져줄게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져진 게 충주 비료 공장이에요. 지금은 충주 비료 공장이 이제 시설이 낡아서 이제 지금은 가동을 안 합니다만은, 이 비료 공장을 미국이 져주고 싶어서 져준 게 아니고요. 철강 공장 짓는 거 막았더니 자체 보유물로 확 져버렸잖아요. 인천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지금 콜터 장군을 어떻게 곧 삶았는지, 하여간 시멘트 공장, 그 다음에 판유리 공장은 운크라 자금으로 지니까 우리가 비료 공장을 안 져주면 저 노인네가 또 누구를 또 곧 삶아가지고 뭔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차라리 우리가 져주자, 이제 이래가지고 충주 비료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공장이 완공된 것은 1961년 4월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아무 소득도 못 얻었어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충주 비료 공장이고요. 그 충주 비료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화공 분야의 기술자들이 충주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외국인 학교가 없으니까 그 당시 충주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 외국인들을 등교를 시켜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인 어린이들도 다 영어 교육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 충주에서 한동안 영어로 우리 초등학생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때 배출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시죠? 반기문 총장이 영어 무지하게 잘한다고 소문났죠. 그게 바로 이 충주, 그분이 고향이 충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충주 비료 공장 덕분에 정말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유엔 사무총장이 된 사람이 반기문 총장이고요.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이 충주 비료 공장을 한국에다 지면서, 사실상 이 충주 비료 공장은, 이 화학 비료 공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석유화학, 소위 말하는 중화학 공업의 핵심 요인입니다. 이때 또 이 충주 비료 공장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 또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외국으로 보내서, 그때 훈련받은 인재들이 귀국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짓는 거의 모든 비료 공장은 우리 기술진으로 우리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그렇게 못하게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노력을 해서 그나마 어렵지만 미약하지만 각 분야별로 이러한 어떤 구조들을 하나씩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근대화의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54년 8월 8일 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가조인을 했고, 그리고 1954년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타스카 프로그램에서 원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1954년부터 한국이 본격적으로 전후 복구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후 복구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부서진
공장 새로 짓고 철도 도로 항만 새로 다 짓고 학교 뭐 주택 뭐 이런 거 다 새로 짓고 그 전쟁 때 6.25 전쟁 때 한강다리 폭파했지 않습니까? 그 폭파한 한강다리를 또 다시 건설해 가지고 개통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경제 산업 상황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된 시기가 언제냐면 1958년이에요. 1958년에 그 당시 부흥부 장관이었던 신현학 장관이 부흥백서라는 걸 이제 펴냈는데 그 부흥백서의 첫 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4년 동안 열심히 전후복구를 해서 전쟁 전 상황을 드디어 복구를 해서 앞으로는 이제 명랑한 날만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힘을 합쳐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합시다 라고 선언한 날이 1958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셔서 뭔가를 막 하려고 막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6.25 전쟁 났죠. 6.25 전쟁 나가지고 뭐 유엔군 뭐 끌어들여 미군 끌어들여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3년 동안 이제 나라를 안 뺏기고 독립국가를 유지하느라고 모진 고생을 다 했죠. 뭐 전쟁을 통해 가지고 북한 지역을 수복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구성하려고 하는 꿈은 휴전우린에서 물거품이 됐습니다마는 미국으로부터 또 막대한 원조를 받아가지고 전후복구를 통해서 1958년에 가서야 전쟁 전 상황을 회복하고 이제부터 이제 열심히 뛰자 하고 뛰려고 하는데 1960년 4.19가 나가지고 하야를 했어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 12년은 뭐를 했습니까? 죽으라고 6.25 때 부서진 전후복구를 하다가 끝난 거예요. 이 어르신이 한 일이라고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은 6.25가 1950년에 만약에 안 일어났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막 이승만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1950년 초에 드디어 이제 기적적으로 물가가 잡히기 시작해서 경제 안정 15원칙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안정적인 상황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로 뭐 개발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세우다가 6.25가 발발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6.25만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 시대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대만은 우리처럼 그 6.25 전쟁이 없었잖아요. 대만은 아주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죠. 대만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적 포석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의 산업화에 필요한 결정적인 요인들을 하나씩 다 만들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문경의 시멘트 공장, 이 시멘트 공장 하나만 보면 사실 참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 시멘트 공장을 하나 새로 지면서 이 공장을 지는 데 필요한 기술자, 이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인력, 그리고 이것을 판매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행정 인력들이 세트로 길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길러지는 인력들이 비슷한 공장을 짓는 데 가서 이제 남의 도움을 안 받고 우리 힘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 어느 분야에 한 공장에 세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의 핵심 기술 인력과 행정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풀세트로 갖춰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멘트 분야 그랬죠, 철강 분야 그랬죠, 뭐 유리 분야 그랬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전력 분야였고,
또 오늘 말씀드린 이 충주비료 공장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화공 분야, 석유화학 분야, 중화공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야의 인력들도 풀세트로 갖춰지기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 그야말로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수많은 이 소위 말하는 인재 풀들이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부의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또 비판을 해요. 아유, 그 당시에 무슨 인천에 있는 그 대한중공업공사 제철공장이 지금으로 치면 저게 무슨 철공소지, 저게 무슨 제철공장,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제철공장은 비록 저렇게 소규모고 작았지만 이것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력은 다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세계 최고의 이 엔지니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없는 돈 다 만들어 가지고 외국 유학을 보내서 외국에서 최고 권위 있는 교육을 받게 해서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산업이 이승만 정부를 지나면서 막 박정희 정부 이렇게 막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의 산업 구조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이 분야를 위해서 이 인재들을 막 풀세트로 길러내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교육자다운 이 원대함이 한국의 곳곳의 분야에서 진지처럼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게 어떤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교육자로서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포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정부에서 그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사실은 군부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군이 완전히 막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교육을 받은, 최첨단 기술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에 대한민국 군대는 미국으로부터 제트 전투기를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축함이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고, 전차를 운영했고, 포나 이런 하게 선진화된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어요. 이런 걸 운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신 항공공학에서부터 제트기 만드는 기술, 제트기 정비하는 기술, 그 모든 고급 기술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국 군부가 그 어느 분야보다 가장 선진화된 막강한 근대화 집단이 된 거예요.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미국하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 72만 대군으로 늘어난 이 한국군을 현대화된 군으로 만드는 교육까지를 미국이 다 시켜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휴전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반대급부로 우리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군대가 제일 선진화된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아이고 저 정치인들 맨날 아직까지 공장을 맹자하라고 있네. 좀 잠깐 비껴나 있어. 우리가 근대화를 할게. 그게 1961년에 5.16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16의 거시구조적인 기원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승만 정부가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인재 만들기 전략의 꽃이 1961년에 5.16이고 그 5.16을 통해서 등장을 한 한국 군부와 이승만 정부 시절에 그 어려운 과정에서 길러낸 인재 집단이 결합이 돼서 한국의 산업화와 중화공업화와 선진화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이 토대는 어느 시절에 닦였느냐? 이승만 정부 시절에 닦인 것이죠. 그 이승만 대통령을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교육시킨 사람들은 누구냐?
미국 선교사들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와 기독교와 선교사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그냥 통째로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중심축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여러분은 이 정말 준엄한 우리 역사의 핵심을, 그야말로 이 골수를 정말 머리에 넣고 우리 현대사를 보셔야 됩니다. 이 현대사가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 지구상에서 1년 예산의 17%를 국민교육을 시키는 데 쓰는 이런 지도자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 정말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잘 만나서 이렇게 그나마 이러한 어느 문명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미국도 물론 고맙습니다만 미국은 명백히 한국을 일본의 소비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한국의 이 원조 자금을 통제를 했는데, 이승만은 그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서 미국의 머리 위에서 미국이 항복을 해가지고 한국이 필요한 공장을 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 우리는 이런 분을 만났기에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